자, 비스마르크의 이제 외교 정책과 비에듬 2세 외교 정책이었죠.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과 비에듬 2세 외교 정책은 서로 이렇게 비교해야 되거든요. 좀 양극단적인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자,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은 이제 두 개의 원칙이 있죠. 하나가 프랑스 고립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유지 정책.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 외교의 단인가로서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가지고 형상 유지 정책을 이제 펼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산재 협약, 이걸 더 발달된 삼재 동맹이 결성이 됐고요. 또 한측은 삼국 동맹이 결성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산재 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러시아 오스트리아 관계가 악화되니까 러시아 재무장 조약을 맺어갖고 계속 유지가 되려고 했다. 자, 근데 이제 비에듬 2세 외교 정책은 좀 반대야. 현상 유지 정책이 아니라 팽창 정책이죠. 그래갖고 범게르만주의를 포방한 팽창 정책을 함으로써 이제 각국과 충돌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장 조약을 또 만기를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삼비 정책 같은 걸 추구하죠. 삼비 정책은 그 당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있는 건데, 삼시 정책과 충돌하게 됨으로써 있고, 또 모로코 사건을 통해서 또 독일하고 프랑스 간에 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제 비에듬 2세의 외교 정책에 대응해서 삼재 협상이 출연되죠. 이 삼재 협상은 프랑스와 러시아 협상, 영국과 프랑스 협상, 영국과 러시아 협상인데 이제 세 개를 합쳐 삼재 협상이 나왔는데, 삼국 협상이 나왔는데, 자, 이 협상들은 각각 개별적인 협상들이야. 다자 협상이 아니에요. 이거 서로 비밀 조약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조약을 맺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 세 개의 협상 중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영프 협상이죠. 영국과 프랑스 협상.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인 데케스의 외교 활동과 양국 간의 외교적인 어떤 분위기 조성, 독일의 협상 경기도 해갖고 영국과 프랑스가 협상을 맺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영국이 외교 정책에 상당히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 외교 정책이 왜 변화를 불러일으켰냐면 비에듬 2세가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서 영국의 삼시 정책을 침범해 오고 또 해군법을 제정해 갖고 이제 건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제 그 밴을 만들고 그러면서 영국과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전에 명예로운 고리를 탈피해 가지고 동맹 체제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협상의 의의는 삼국동맹에 대한 진영이 설립됐고요. 그리고 사소한 분쟁이나 한 국가간의 전쟁이 대규모 전쟁 유발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그 다음에 1차 세계 발발의 발달 배경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서 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영향을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의 이제 그 결과.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 끝나고 2차 세계 시작할 때 그 시기, 그러니까 1918년에서 1937년 요 시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한 39년까지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정강기라고요. 정강기, 간정기라고 하죠. 또 정강기는 뭐냐 전쟁과 전쟁 중간 사이. 그러니까 요 시기가 상당히 두세 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어떤 그 변화도 있었는가 좀 보면 정강기 시대 때 변화를 보면 대중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 보통선거가 일반화해서 대중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요. 요때 이제 보통선거권은 남자와 여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제주의 국가가 소멸되고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되고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 확대돼서 이제 여성의 선거권 획득했는데 선거권 획득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가 그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이 공헌을 했잖아요. 군수 공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경제로 불안정해갖고 이제 거국일치 내각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여성의 선거권이 다른 나라 유럽 국가에서 한참 늦어요. 몇 년이냐면 1946년에 가서야 줬어. 네. 그건 뭐냐면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 정치적으로는 되게 그 혁명적이거든요. 진보적이고. 근데 여성 관련된 문제,
는 되게 보수적이야. 이 나라가 종교와 여성 관련된 문제들은. 그래서 1946년에 가서야 주어졌다. 그것도 상당히 정치적 이유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집권했던 이제 2차 세계가 끝나고 집권했던 대통령이 드골이죠. 이 드골 대통령이 사회주의 학생되니까 사회주의 학생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여성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거예요. 이게 1946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연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 볼게요. 러시아 혁명. 자, 러시아 혁명은 이제 제1차 러시아 혁명에서 볼 게 뭐냐면, 이때 이제 민중들의 요구, 내용과,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해서 니콜라이 2세가 이제 그 사태 수습 차원에서 10월 선언, 10월 칙령을 내렸죠. 그 두 가지 요구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피해일률 사건 때 민중들이 요구한 내용은 재헌의회 구성, 신민적 자유, 8시간 노동, 민주공화정, 정치범 석방,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10월 선언은 그냥 최소한 것들만 받아주는 거야. 인신, 양심, 언론의 집회, 결사의 자유, 입법기관이 두마, 이런 것들만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월혁명과 또 11월혁명 있죠. 그래서 이제 3월혁명 결과 루마노프 왕조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입헌민주당 중심의 임시정부가 수립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의회 권력과 소비에트 권력이 이혼화되죠. 이중 권력 형성이 일어나죠. 예. 자, 근데 임시정부의 문제점은 뭐냐면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국민들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레닌이 4월 태제를 반포하죠. 이 4월 태제 내용 꼭 외워두세요.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는 뭐예요? 그 당시 이혼화된 권력, 의회하고 소비에트로 이혼한 권력을 소비에트 이전화시켜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한 거고, 농민에게 토지들. 자, 이 농민에게 토지라는 건 뭐냐면, 입헌, 그 당시 사혁명당 내용을 차용을 했는데, 주장 내용을,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주는 거냐면, 일단은 이제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농장을 만든 다음에 농민들에게 뭘 주냐, 경작권을 주자는 거야.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즉각적인 표현, 전쟁을 중지해달라. 그래서 이거 세 개 내용 꼭 외워두세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혁명에서 이제 보면, 그때 이제 그 4월태제 공포하고 다시 망명 가다가, 그때 이제 코네토프 장군의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걸 케렌스키 신내각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케렌스키 정부는 계속 전쟁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그 소비에트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이게 11월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11월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소비에트 정권은 이제 헌법 제정을 해야 하죠. 헌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 재헌의회 선거를 하게 돼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볼세비키는 25%밖에 지지 못 받았고, 대부분 누굴 지지해 주냐면 사회혁명당을 지지했어. 네, 저희 70%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볼세비키 지지 세력들은 도시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농민들은 전 인구의 70, 80%야. 그 농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인 당이 사회혁명당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사회혁명당을 이제 찍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계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재헌협회를 이제 재헌의회를 해체시키고 노동자를 중심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해야 되겠다. 소비에트 권력 구조도 재편한 거예요. 의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회라는 건 모든 계층들을 다 포괄하는 거고, 이 소비에트는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인 이 노동자 계층들만 포괄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읽고, 신경제정책, 레닌의 신경제정책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배경은 기근과 대규모 농민폭동,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혁명군이었던 크루슈타트에서 해군기지 반란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경제정책을 실시해서 농민의 징발을 축소하고 개인 기업을 허용한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탈리아 파시즘과 전체주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이탈리아 이제 전체주의 등장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이탈리아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대, 정당 정책 부정, 일당 독재 지식,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치즘, 파시즘의 비교가 있는데, 나치즘이 훨씬 더 극단적이에요.
독재적이고, 그 다음에 파시즘에 없는 뭐가 있냐면 인종주의 색깔이 강해요. 그래서 유태인 박해. 무솔리니 같은 경우에는 유태인 박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 그 유태인 박해 사례를 몇 개 있는데 그것도 히틀러가 압력을 줘갖고 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나치즘하고 파시즘의 차이점이에요. 인종주의 여부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무솔리니 집권 과정을 보면 이 무솔리니는 1922년에 집권했죠. 일종의 노마의 진군이라는 형태로 집권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922년에 집권하는 연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대공황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 집권은 1933년이야. 대공황 이후죠. 그래서 히틀러는 대공황과 관련돼 있지만 무솔리니는 관련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알바니아를 보호하고 에티오피아를 침략했고, 에티오피아 침략 관련된 문제가 16년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티칸 도시국가들과 바티칸 교황청과 나타나고 맺어서 독립을 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바티칸 시티를 이제 낳게 되는 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국가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했다. 의회 대신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파시스트 독재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히틀러 정책인데 히틀러 정책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번에 들어가신 이제 자주 들어가신 독일사학 교수님이 그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독일 통일과정,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또 하나가 히틀러. 여기 관심이 있어. 그래서 히틀러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틀러 집권 과정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혁명이나 폭동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어. 이게 좀 차이점이죠. 그 무솔리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이 사람도 폭동을 일으켜서 집권을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잡혀갖고 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 감옥살이 할 때 그 유명한 뭘 썼죠? 나이투쟁이 집필했죠. 그래서 그 나이투쟁의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지지 기반은 어떤 사람들이냐?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노동자는 사회민주당이 지지했었고 부르주아 색도 아니야. 어떤 색들이 지지했냐면 중상층들.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이 없었던 이 중상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치즘의 경제정책도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이나 중산계급과 중소농민의 경황 여파로 이 나치를 지지하니까 이들은 경제 계획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우토반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나치 정권 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계획 경제를 실시해서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이런 것도 추구해서 나름대로 초반기 때는 정권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경제 상승도 어느 정도 됐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나치당의 정책들을 보면요,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사회주의를 옹호했고요, 적극적으로 국가 간섭한 통제 정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감소되고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추구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못했던 게 인종주의죠. 유대인 박해 정책을 했고, 그래서 누른베르크 법을 제정해서 그 유대인의 개념을 조국 부모 중 한 사람만 유대인으로 다 유대인으로 간주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정책들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유대인 박해 정책 중에 강제 수용소 대량 학살 정책 있죠. 이게 무슨 회의에서 결정됐냐면 바제네에서 결정됐어.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유대인 처리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냐면 저쪽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 마다가스카르로 대규모 이주시켜갖고 관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마다가스카르에 가려면 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제 걸 누가 장악하고 있죠? 영국이 장악하고 있죠. 도저히 현실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살 그냥 죽이자. 그래서 처음에 총살을 시켰는데 이 총살도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 왜냐면 그 너무 남의 이목에 눈에 띄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했고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가스로 조용히 죽이자. 바제네에서 이제 결정됐어요. 요거 예전에 유대인 그 탄압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침략 전쟁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또 나왔죠. 초창기 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그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오스트리아는 히틀러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우엔회담을 통해 스탠드를 점령했죠. 그때 유화 정책, 영국과 프랑스가 그 독일의 히틀러의 어떤 침략 정책에
보고 처음에는 이제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 싫어갖고 봐주는 식으로 했죠. 그래서 체코의 스테텐 지방만 들어가서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점령하지 마라. 그때 알았다고 끄떡끄떡하고 곧바로 도장 찍자마자 어디에 공개? 체코 본국을 공개해. 프라하를 다 점령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유화 정책이 좀 실패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최고죠. 예, 이런 뭐 말로 통하는 인간들이 있는 방면에 말로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 많아요. 좀 세상 살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폴란드 하란과 단지는 요거였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폴란드 하란 단지는 뭐냐면 단지는 원래는 독일 땅이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땅을 이제 국제연맹에서 그 폴란드, 그러니까 자유 도시로 만든 거죠. 국제연맹이 관리하는. 근데 실제로는 폴란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폴란드 해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동프로이센 지역하고 그다음 본국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서로 연결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이 지역을 달려니까 당연히 폴란드는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회로 이제 동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곧바로 그 폴란드를 공격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동서 불가침 조약 있죠? 그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동서 불가침 조약에서 그 독일과 소련 간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제3국 간의 조약, 전쟁을 하는 경우에 다른 조약국은 중립을 준수하겠다. 자, 이거는 공포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또 이면 조약을 맺었어. 그때. 그래서 폴란드를 양국이 세력권하고, 독일하고 러시아가 폴란드를 서로 나눠갔겠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바르샤바 그 동쪽 지역은 러시아가 공격해서 점령하고 서부 지역은 뭐죠? 그 당시 그 독일이 점령해갖고 한 거야. 그러면 그걸 나중에 전쟁 끝나고 돌려줘야 될 거죠. 폴란드 땅을. 동쪽 지역을. 러시아 안 돌려줬죠. 소련은. 그 지역을 백러시아 지역으로 다시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폴란드에게는 오데르 나이세스 강 있죠. 그 서쪽 지역, 동쪽 지역을 독일 땅을 떼어다 폴란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서독하고 이제 폴란드 간의 갈등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서독이 이제 폴란드하고 수교할 때 그냥 그것을 그냥 인정해줘 버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과정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2차 세계대전 대전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그 과정 전에 2차 세계대전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의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66 기출문제 나이투쟁 부분이 있는데, 이 나이투쟁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제일 그 나이투쟁에서 제일, 위에 있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아리안 민족이죠. 그 아리안 민족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나이투쟁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정책과 서독 정책이죠. 저는 미국 정책과 이제 러시아 관련된 내용, 소련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안 나왔는데 최근에 좀 부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2차 세계대전까지만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 봤거든. 고르바초프 좀 보고. 근데 최근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해갖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니까 좀 봐두세요. 그래서 냉전시대 때의 트루먼 독트린, 그 다음 마샬 플랜, 그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대외 정책을 보면, 그 다음 쿠바가 공산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 CIA가 그 당시 쿠바 망령인들을 모아서 조직한 부대를 가지고 피그스만에 이제 뭐냐면 상륙시켜서 쿠바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륙하자마자 뭐야? 다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피그스만 사건이 해갖고 케네디 정부가 이제 뭐 국제적으로 상당히 욕을 얻어먹는 사건이 돼요. 그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진보연합을 구성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원조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래서 사회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항상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몰사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는 사회주의가 확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못 사는 거 빈곤을 막고 사회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그 이단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도와줬어요. 케네디가. 케네디가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왜냐면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 다음에 쿠바 사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몇 년에 일어났죠? 1962년에 일어났죠? 그때 그 러시아 소련의 서기자가 누구예요? 후르쇼프.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미소능제 구조가 심화돼서 소련이 쿠바의 미사일 기지 설치 문제로 위기가 고조됐지만 케네디의 강경 대응과 소련의 미사일 철수로 위기가 극복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케네디 대통령 업적 중에 하나가 흑백 차별을 개선했어요. 그래서 민권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법을 제정해서 그 흑인들 차별을 폐지시키고 남부에서 그 다음에 남부의 흑인들은 투표권 행사를 그동안 막아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투표권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갖고 남부에서 투표권 행사하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본다 해가지고 시험을 봐.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만 투표권 얻게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폐지시켰어. 연방 정부가 간섭하되. 왜 그러냐면 이제 백인들한테 물어볼 때는 뭐 캔이라든지 버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 근데 흑인들한테 물어볼 때는 미국 헌법을 라틴어로 옮겨 적으시오. 이런 것들을 썼구나. 뭐 누가 옮겨 적지 못하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이제 투표권을 얻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후에 존슨 대통령과 이런 민권 정책 때문에 이제 흑인의 권력 기반이 이제 공화당에서 누구 넘어갔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남부 사람도 거꾸로 이제 민주당 안 찍고 공화당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존슨 대통령 때 토키만 사건이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는 토키만 사건 조작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베트남 해군이 그 당시 미국의 함정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미국이. 그 다음 닉슨 대통령의 시험 문제 나온 것은 닉슨 독트리. 그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민주당 도청 사건인데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간섭 모르겠다고 막 빼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이제 탄핵까지 직전에 뭐냐면 그냥 물러난 거죠. 자진.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방 블레트의 동방 정책 이거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할스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동서도 간의 어떤 상호 승인과 국제 연맹을 연합의 동시 가입. 그 다음에 동유럽 간의 현존한 국경성을 인정하고 폴란드 국교 소집해갖고 오데른 아이슬란강의 국경 인정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자, 그 다음에 소련의 외교 정책도 이제 나온 게 후르시초프 정책이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스탈린이 죽은 후에 스탈린 우상화나 독재 체제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20차 정당대회 때 비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모태똥으로 비판을 받게 돼요. 모태똥이 이 후르시초프를 뭐라고요? 이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모태똥이 또 뭐냐면 후르시초프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니까 후르시초프가 모태똥을 교조주의자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동서 갈등 중소 갈등의 계기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영토 분쟁까지 하면서 이제 중소 갈등의 폭발됐다. 경제 정책을 보면 중공업이나 군수 사업에서 소비자 생산에서 농업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통제를 완화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걸 뭐 경제 정책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뭐 항공 우주 사업 같은 거 스푸트니크 사건 이 스푸트니크 사건은 그 교육 사회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걸 계기도 해서 종전에 애들을 그냥 놀게 하는 진보주의 교육에서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외 정책 평화 공존을 제창하고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고 뭐 등등. 자, 그 다음에 이 후르시초프가 나중에 물러나. 왜 물러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쿠바 사태 때 온건하게 대처했다. 물러났다. 우리 소련의 자존심을 뭉갰다. 해갖고 수청당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브르제네프야. 그래서 브르제네프는 공산당 관료체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 경제정책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고르바초프 개혁 있죠?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글라스노스와 페레스트카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글라스노스와 페레스트카 그 정책 내용을 쓰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글라스노스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반체제자들 박해를 중지하고, 근데 유대인 이주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유대인 이주의 자유 인정은 뭐냐면 스탈린 시대 때 유대인들 이동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제 현장 관리자의 결정에 책임을 증가시키고 노동자의 임금도 생산력과 노동에 따라서 자주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고르바초프 개혁을 통해서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됐죠. 이게 군부 쿠데타로 일어나고 결국에는 각 공화국의 소수민족의 자립과 독립 요구에서 이제 독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 넘어가서 동일 공상정보 내용이 있는데, 헝가리, 폴란드, 독일 통일. 그래서 쭉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독일 통일만 좀 보세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자유선거를 실시해서 독일 정부가 구성됐다.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중국사 넘어가죠. 중국사. 중국사는 그 전에 이제 뭐 은주 있는데, 준하는 봉건제만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신석기, 구석기, 그 다음에, 상나라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서주시대도, 그 봉건제도 외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너뛰시면 되고, 봉건제도도 뭐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고등학교 문제 있죠? 중학교 문제. 요 정도만 선에 나왔고요. 자, 춘추 전국시대 변화는 되게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의 한 대여섯 번 나왔는데, 이것도 빈도는 많은데, 그 마지막 나온 게 05년이거든요? 05년?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12년 전. 한참 됐죠?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빈도가 많더라도, 그게 기출빈도가 이제 그 마지막 연도 있죠? 그게 한 5, 6년 지나고 7, 8년 지나면, 실제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그 주 내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교수님이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 음락국가에서 영토국가가 발전했고, 9년제가 이제 등장했고, 관료제도가 발생이 됐고요. 경제적 농업 생산이 증가해서 철기가 사용되고, 우경과 경지 면적이 확대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시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가 붕괴해서 중심의 가 단위의 사회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서민도 국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는 게 가능한데,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진나라 때 국공수작제가 있죠?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자, 그 다음에 생활권 확대해서 양지강, 라오닝강까지 이제 생활이 확대되고요. 자, 예전에 군사와 관련된 부분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군사와 관련된 부분이. 종전의 춘추시대는 뭐예요? 전차전이었죠? 근데 이제, 뭐냐면, 전국시대에 들어가서 보병좀 바뀌어요. 왜 바뀌냐? 그 이유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산악거주 이민족과 전투에서는 차전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그 산악전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차를, 뭐, 이용할 수 없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이나 호수도 전차 바퀴가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전차 전혀 이용하지 못하죠. 그때 이제 보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도 있고, 그 외에도 방어수단이 진보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제자백과 사상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두세 번 문제가 쭉 나왔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자, 맹자 인상 있죠? 그래서 공자는 인을 강조하고, 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호와 체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선선설을 주장하고, 역성윤론, 앙도정치,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그래서 성선설은 나중에 성리학의 사단에 영향을 주죠. 이런 것들. 순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을 계승했지만 이는 성학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가 정치의 효시가 이루어진 게 순자예요. 순자.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법가는 이제 법치, 술치, 세치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고, 그리고 정치 제도로서는 9년제를 이상적인 형태를 두고 있다. 그게 이제 2001년도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쭉 한번 좀 보시면 되고, 한비자가 법술세를 같이 병용해서 했다. 자, 기타 도가는 이제 노자 사상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노자 뭐가 나왔어요? 소국 가민 사상이 나왔죠. 그래서 나라는 작고 인구도 적어야 된다. 왜?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으면 뭔가 법과 제도를 계속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과 일치하지 않죠. 이런 것들. 그 장자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뭐 재물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윤리 시간에는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층민 중심이고, 비공 뭐 이런 사람들 비공 사상이 되게 강조돼 있고, 그다음 겸해설, 그 다음에 상현 이런 것들인데, 경에서는 이제 자주 강조되죠. 유교의 차별화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연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문법 구조상 논리적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 뭐냐면 논리성을 강화시켜주는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종행가는 일종의 외교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합종체인 소진, 영행장이인데 합종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야? 진나가 커지니까 다른 나라가 연합해서 육국이 합쳐서 하다는 거고 연행군은 그 당시 진나와 개별 동맹을 맺어서 나라 살리자, 보존하자 그 논의죠. 그래서 이제 연행합종이라는 말이 이게 나오고 각각 따서 종행가라는 말이 탄생되죠. 근데 이거 덥네요. 에어컨이 쓴 거예요, 지금? 네. 껐어요. 이제 좀 틀게요. 어떻게 몇 건데? 틀어 맞죠, 지금? 아니요, 지금 꺼져 있는 것 어때요? 좀 큰거 맞아요? 중앙이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시나 보다. 그럼 상관없어. 나 도착 못해.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선풍기가 없으면 이거라도 대책이 되겠네. 네. 뭐 성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진해 통일 배경을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진해 통일 배경을 보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통일 요구가 증대됐고 상하의 범법 실시, 또 간주의 시의적 이점이나 문화적인 어떤 낙후성, 중화의식 형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자, 황제 지배체제 강화가 일어났죠. 그래갖고 법과 사상이 도입돼서 중앙집권 체제, 군연제 이런 것들이 실시됐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진해 통일의 의의와 관련돼 갖고 10년대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고 황제 지배체제가 확립됐고 그 중국 영토가 고종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나라 진시황의 그 정책 부분이 나올 만한데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안 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뭐 각자 보세요.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임금제도로서 이제 상공국영제도가 있고 예전에 군연제가 나오네요. 자, 군연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 있죠? 그래서 군과 현의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제도 예전에 그 개년스라는 게 시험문이 나왔어요. 공군형 기준에. 적극적인 대외 경쟁을 통해서 이제 홍로를 축출하고 그다음 통일제국 완성을 하고 만리장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만든 것, 이 만리장성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국 영토를 어떤 고중화시키고 그리고 북방의 유목민족과 남방의 농경민족의 어떤 경계선을 이루는 그 선이 만리장성이죠. 근데 지금의 만리장성은 아니에요. 지금 만리장성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요. 예. 자, 진해 세무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01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법과 정책과 연관시켜서 이제 예문이 주어지고 요 법과를 강조했던 제국이 왜 망했나, 진나가 왜 망했나, 그 내용들인데 진해 가혹한 언옥주의 정책, 대토목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연자제, 징성 오간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시험에 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한무제 정책 보죠. 거의 한 단어 나오면 거의 한무제예요. 예. 그래서 상당히 기출 빈도가 높고 나올 때가 됐어. 보통 이거 2, 3년마다 한 번씩 내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는 이제 정치는 중앙집권제, 문화적 유학의 간악화. 그래서 정책은 유구와 법과를 절충했다.
그래서 진시황이 법가만 강조했는데 이걸 유교를 같이 겸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거기에 그 지방 제후 통제책이다 해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죠. 예. 그래갖고 추운령, 주급령, 자간율, 부인율, 아당률 요거 외워두세요. 특히 이제 추운령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이 나왔어 이거. 이 내용은 뭐냐면 제후가 죽을 때 토지를 영토를 적장자뿐만 아니라 다들다들에게 재분배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갖고 추운령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제후의 제자들에게, 제후의 그 아들들에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군분 상속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주 정치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이제 소외돼서 이제 그 승산의 권한이 축소되고 황제와 가까운 그 내조 기관인 상서와 중서 등이 중요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 경제 정책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무제가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대원정을 하면서 재정이 고갈되니까 그 당시 대상인 출신자들인 상홍양이나 이런 사람을 등용해서 재정 확보 정책이 있는데 그때 내걸었던 이념이 법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이야.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한무제는 유교를 강화시켰지만 실제 정치는 법가적인 어떤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법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은 적극적인 정부가 간섭을 통해서 중농 억상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의 이익을 누가 챙기는 거야? 국가가 챙기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을 했다. 그래갖고 대표는 전매제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법, 평준법 해서 이런 것도 다 상인이 예전에 이익을 챙겼던 것을 국가가 독점해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정책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염철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자, 그래서 이제 평준법, 군수법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군수법은 나중에 송나라 때 왕왕석이 신법에 군수법이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자, 화폐 통일해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오수전. 그래서 이 오수전을 통일시켰다. 그 오수전은 후에도 계속 사용해요. 거의 700년 동안 사용했던 화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정책, 삼인정, 고민령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한무제도는 할반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홍로를 치고 홍로의 배후 근거지인 서역을 정복하죠. 그리고 홍로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견됐죠? 비단길이 발견됐죠. 장건에 의해서. 그래서 장건의 비단길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외워두세요. 그 배경이나 의미나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11년 2차 기출문제 나왔는데 그 고조선을 공격하죠. 그래서 그걸 위시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네, 이게 예전에 11년 2차 기출문제 사기에 나와요. 사기 동의전 기록에. 예. 자, 그 다음에 한무제 유교 진학 정책도 07년에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보면 유교를 국교화시켜가지고 그때 동준수가 뭘 주장했죠? 청인 사응설. 네. 그래서 청인 사응설인데 요 청인 사응설은 08년 나왔고 재작년에도 문제 나왔어요. 요 관련돼서. 네. 그래갖고 이거는 동준서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 예전에 있었던 내려왔던 걸 이제 동준서가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켜 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걸 이선제 제도가 94년 기초에 약간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걸 이선제는 향로에 따라서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 추천해갖고 관료 임명하는 제도인데 되게 호족들이 관료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호령과 현령 방정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죄 통치제재 의 있죠. 외워두세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강조되는데, 자, 법가정 황제 지배체제와 유가적 통치 이념을 같이 합쳐졌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법가적 통치체제만 했는데, 그에 반해서 그 한무제는 유교 정치를 같이 했죠. 겉은 유교 정치를 하지만 실제는 법가적 통치체제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후에 그 중국뿐만 아니라 어디에 동아시아의 통치체제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도 뭐 유교 되게 강조하잖아. 유교와 인과 덕을 강조하지만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그냥 붙잡고 그냥 두들겨 패죠. 다 법과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좀 보시면 되고,
자, 한대 유학의 특징해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 근문학파하고 고문학파의 대립 과정이야. 예. 그래서 근문학파는 그 당시 유교 경전을 그 당시에 예서체였었기 때문에 근문학파라고 하고요. 고문학파는 그 전에 글씨체인 소전이나 그다음 전국시대의 금성문 있죠? 그걸 봤다고 했기 때문에 고문학파가 하는데, 자, 근문학파는 주로 이제 작고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했고, 나름대로 그 당시 미신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다. 참의설에 입각해서 했고, 고문학파는 이제 실사구시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청의 고중하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한시대에 들어가면 근문경과 고문경에 능통한 사람이 나타나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마용의 제자였던 정현,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정형을 통해서 확립된 게 홍구학이에요. 그래서 홍구학의 내용,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홍구학은 그 고문학파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근문경을 통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동진 이후부터는 뭐가 주류가 되냐면 고문경이 주류가 돼요. 고문경이. 자, 후한시대 때 이제 유교가 점점 신비화되고 그다음 참의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반론을 이제 펼쳤던 사람들이 왕충, 왕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왕충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왕충이 있었던 유명한 책이 농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천인상설을 비판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부정하고 사후의 기, 물질만 구성됐다. 이렇게. 그래서 중국은 되게 높게 평가해요. 중국 공산당 유물론자의 어떤 선구주자.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사람이 왕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망하고 신나라를 볼게요. 왕망 개혁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 두세 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책 지향은 주나라를 지향한 복구적인 정책이고, 그때 내걸었던 경전이 무슨, 그죠? 주대를 강조했죠, 주대. 자, 그 다음에 간제 개편도 다 주에 입각해갖고 주나라 복귀시키는 거야. 그리고 서해 경제정책에서 이제 그 당시 호족들이 그 학산이 되니까, 토지 소유 학산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실시된 것이 왕전제죠. 예전 시험문이 나왔던. 이 왕전제는 토지 소유를 상한선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매매를 금지시키는 거고, 또 호족들의 그 세력 근거지가 뭐야? 노비죠. 그래서 노비 매매를 금지시켜. 그 노비 자체를 폐지시킨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성합 통제 정책으로 무제 정책을 계승해서 오균제도, 육간제도, 뭐 사대제도, 화폐 정책 등등 했는데 별로 현실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유독 왕망의 경제 정책은 법가적인 중로 억상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가적인 중로 억상 정책은 계보를 보면 진시황부터 내려오지 않지, 상황의 범법부터 내려오죠. 그 다음에 한무제, 그 다음에 왕망,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외교적 파탄에 의해서 그 농민반란이나 호족의 반발로 멸망을 했다. 네. 그래서 왕망의 정책, 왕정제 중심으로 해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테마 넘어가면 이제 삼국시대, 위진남북주 시대 넘어갈게요. 자, 위나라에 나온 게 둔전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거든요. 둔전제. 그래서 유민을 모아서 농지를 분배하고 둔전민을 삼고 둔전간을 호적에 편입시켜 통제하는 방식을 했고, 그 다음에 구품관이법 같은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게 구품관이법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그 배경, 내용, 결과 외워주세요. 그리고 호조식과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향이라는 것도 나와요. 성향이라는 것은 강제로 뺏는 공별과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평화적인 이제 양해를 받는 건데, 그거는 기존의 세력들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다. 서양과 관련돼서 한번 예전에 왕망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역사적 정통론과 관련돼갖고 정통을 어디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진수의 삼국지는 어디를 정통으로 보죠?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누구야? 삼화강인가? 삼화강의 자칫통감은 세 개의 정말 무통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굴 봐요? 위를 보죠. 왜? 위를 연월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촉한 정통론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남송시대, 송나라 때 등장했던 건데, 대표적인 게 주위의 통강 강목이죠. 그래서 촉을 정통으로 본다. 그래서 유비가 이제 전환의 경제 후손이다. 전환의 경제인데
경제의 아들 중에 중상황이 있어요. 중상황. 예. 중상황인데 이 중상황은 호색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여자로부터 많은 아들 뒀어. 120명의 아들 뒀다고 그래요. 그 120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유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서민 출신이야. 말이 그런 거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촉과 정통이 왜 등장했어요? 그 당시 남송의 처지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남송들 중에 촉한하고 비슷하잖아. 촉한들 중에 뭐야? 피난 정권이죠. 이것도 남송도 피난 정권이죠. 이거 대의명분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촉한 정통이 등장했다. 그래서 나간 중에 삼국지 연의도 촉한 정통론이니까 꼭 이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마현의 정치를 보면 점전제, 가전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점전제하고 가전제 관련된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파랑의 난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왕자들이 지방요지에 분봉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파랑의 난이 일어났고 결국에 영가의 난에 의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서지는. 네.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북위의 하나 정책하고 이제 선비족의 분열을 볼게요. 자, 북위의 정치를 보면 태무제의 정치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태무제는 이제 중국 천재가 되고자 했고, 그래서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왜 도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냐? 자, 유교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없어. 왜냐하면 유교는 뭘 가지고 있죠? 그 자체가 하이사강을 갖고 있잖아요. 하이사상을. 그러니까 자신은 오랑캐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유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뭘 끌어다냐면 도교를 가지고 도교식 어떤 천하관, 청명관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집권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국연지가 최후의 권위를 수용해서 평성에 청상 도장을 설치하고요. 국연지의 신법을 실시했다. 이때 신법이라는 것은 계율이야. 계율. 그래서 태평 진군을 개편하고 그 다음에 즉위한 황제들이 도단회가 도사에게 부적을 받고 도교가 국교화되고 상대의 불교 탄압을 받아요. 그 당시 종교는 양대 종교가 뭐예요? 도교와 불교죠. 유교는 종교는 아니니까. 그래갖고 도교하고 불교의 갈등 때문에 산무일종의 범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범란은 뭐예요? 불교 탄압받는 사건이죠. 산무는 뭐예요? 산무는 북위의 태무제, 그 다음에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당나라의 무종,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후주의 세종이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산무일종의 범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점점 자생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국가 불교적 성격에 벗어나서. 자, 국사 피난 사건을 각자 보시고 호문제를 볼게요. 호문제도 이제 하나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호환통원이라든지 평성을 낙양을 천도하거나 호성의 한성화 등등 여러 가지 하나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넘어가면 이제 성조 분정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북위 정권에 참여한 한인 호족들과 선비들 간의 통혼권이 형성돼서 새로운 지배계층을 형성했다. 그래서 선비족 8성과 한인계층 4성을 동교고해서 서로 간에 결혼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결과 문벌사 형성을 가속화시켰고, 그리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또 뭘 도입을 했냐면 국분중정제를 도입했어요. 예. 그래서 국분중정제는 예전에 5호 정권에서 간간히 좀 도입은 했는데 이때 본격적으로 도입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남조 시대 때 국분중정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근데 북조는 국가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거야. 그래서 문벌사회라는 게 인위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하나 정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삼장제 세역제. 분전제를 실시하기 전에 이제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삼장제 세역제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오답으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삼장제 세역제 물어볼 수 있어. 특히 삼장제. 삼장제는 군전제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 작업으로서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하나정책 결과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항제권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이제 선비족 사이에 내분이 나죠. 하나된 그 선비족과 하나되지 않는 선비족과의 갈등이 나서 결국에 육진의 난이 나고 이것이 이제 동서 분열이 돼서 북제, 북주 이렇게 두 개 나눠 이제 갈려지게 되죠.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북의 군전제를 볼게요. 군전제에 관련된 내용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좀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긴 했는데
당의 군전제나 북의 군전제는 시험 문제가 별로 안 나와. 그래가지고 뭐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보긴 하죠. 목적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이념, 중국의 정토 왕도 사상과 선비주의 토지 공유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그다음에 지급 기준과 한수 기준을 보면 그 군분과 한수 이렇게 해갖고 일정 연령에 다 지급하고 일정 연령에 따라 한수하는 그리고 하는 구정을 뒀고요. 노동력에 따라 지급했죠. 그다음에 여자나 누구도 농어를 같이 소까지 지급했어. 노비나 소나 노비를 지급한 것은 뭐 때문에 지급한 거죠? 호족들과 타협한 거죠. 호족들 토지를 그냥 추인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 내용은 이제 상전과 노전이 있죠. 상전은 주위에 뽕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상전이 나왔는데 대개 기존의 토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다음 노전 같은 경우에는 항무지를 지급한 건데 국가가 일정한 시점에 되면 환수할 수 있는 토지야. 근데 기껏 개간을 시켰더니 나중에 국가가 토지를 환수하면 거기에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상전화돼요. 이걸.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결과를 보면 토지 국유의 원칙으로 무전독립의 토지를 지급했고 항모지 기간도 활발해져서 북의 경제력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의 균전제 기초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의 균전제를 볼게요. 당의 균전제는 이제 그 목적 보면 호족의 대토지 소유 확대 억제, 농민생활 안정, 조용주에 의한 세수 확보, 그 다음 부병의 의무 강요 이런 건데 이 당의 균전제는 뭐와 연결돼 있죠? 부병제하고 조용조와 연결돼 있어요. 상호. 그래서 그 균전제, 부병제, 조용제는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보면 그 군전사단을 바탕 무전농민들의 토지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전과 구분전, 간료전 이렇게 지급하죠. 영업전은 예전에 북의 상전을 계승한 거야. 되게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소유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분전은 노전을 계승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각각 이제 30무 대 70무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업전과 구분전을 이제 구분할 때 영업전과 구분전은 다 뭐죠?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근데 영업전은 영구히 토지한 소유권이고 그 구분전은 국가가 필요할 때 한수 가능한 토지 소유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정확한 부과, 부병제 운영을 위해서 호족을 정리하고 주로 누구에만 분급해줬다? 정남. 간혹가다 중남도 있지만 남정네에 해당한 정남에만 분급해줬다. 그래서 기존의 여자들이나 노비나 그 다음에 농어들에게 부과한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군전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지만 초상 비용 마련이라든지 완공과 고관의 영업전, 그다음 협항에서 가능하고 이전 시에는 예의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네, 협항은 뭐죠? 협항은 인구는 많은데 토지가 적은 데고 가낭은 인구는 적은데 토지가 상당히 넓은 데를 말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급 기준에 이제 아까 말했처럼 정남을 기준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여자의 경우에는 수전 대상은 아니지만 가부의 경우에는 수전해주고 중남은 오늘날만 그 청소년 정도 되는 소년 가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인 남자의 반을 지급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을 보면 간료 영업전이라는 게 있어. 간료 영업전. 간료 영업전은 누구한테 지급한 거야? 간료들에게 지급한 뜻이죠. 간료들이 이제 일한 대가로 지급한 건데 이게서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생산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생산수단을 왜 고려하지 않나? 아니 왜 생산수단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간료가 직접 가서 농사져요? 아니죠. 그럼 누군가 동원해갖고 농사를 져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군전제에서 빠져나온 부곡이나 갱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죠. 이들 이제 보통 그 율령에서는 천인으로 이렇게 묶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양천제라는
신분 질서가 형성이 되고.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도사, 여가, 승리, 상공계층들에게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정 규정도 있다는 거. 그 다음 한계는 토지는 적고 인구가 많은 간에 분급화 토지가 부족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실시해도 내용과 다른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군전제 실시 관점에 대해서 사료마다 각각 다른데 동양 문서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 투룸프 문서를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런 관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실시했다. 아직까지 이게 여러 가지 관점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결론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실시됐고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면서 가역의 징수가 주요 목적이었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군전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한의중 내용이 동계보다는 좀 자세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강자에 있죠, 강자. 근데 강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해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해도 못하고 그런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강자 내용이 좀 정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의중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북위의 군전제하고 당나라 군전제 비교했거든요. 이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당의 양세법 들어가죠. 자, 당나라 양세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중국에서 이제 중국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양세법, 조용조는 안 나오는데 양세법, 그 다음 일조편법, 지정은제. 이건 세 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양세법, 일조편법, 지정은제. 자, 그럼 양세법을 볼게요. 양세법의 원인, 배경이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장원제가 실시되니까 토지가 상실한 농민들이 조용조를 부담을 견딜 수 없어서 도우가 발생이 됐죠.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자들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재정이 부족됐고, 특히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가 어디만 지배하게 돼요? 이제 강남 지역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집중적으로 조세 수치 확보의 필요성이 있고, 강남의 사회경제 발전이 반영이 됐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단세다. 이 단세는 뭐냐? 한 가지 세목만 걷는 거야. 양세법.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잡세도 있었거든요. 뭐 신정세라든지 이런 잡세들을 다 통합을 해. 단세 원칙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졌어, 안 지켜졌죠. 왜냐하면 이 단세하는 과정에서 중앙재정이 점점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이 빈약해져요. 그러면 지방재정을 운영하려면 뭐야? 플러스 또 알파가 붙죠. 잡세가 붙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원래 신정세, 그러니까 성인 남자에게 부과했던 인두세적인 어떤 세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세법 때는 폐지됐다가 송나라 때 다시 양세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 부과가 돼. 잡세들이. 그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세법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양세법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양출 재입의 원칙이죠. 먼저 예산을 정한 다음에 그 예산에 맞게 세금을 걷는 제도고요. 두 번째는 건거주의. 주구와 개코를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에 부과하는 거죠. 주와 개코를 구분한 건 언제 때부터예요? 가로정책 때부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로정책은 뭐예요? 도우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국가파악과학에서 원주민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우들 개코로 하죠. 그런 것들 이제인데, 이제 주와 개코 제도를 폐지화시키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호등에 입각해갖고 세금을 걷는 호산 대응 부가 원칙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양세의 징수는 토지 소유의 차에 따라서 걷고, 그 다음에 하세와 추세를 거뒀다. 급납주의, 빈부의 차이를 인정했다는 거. 그래서 조용조 체제가 군분 징수자면 요건 차등 징수죠. 그래서 그 조용조는 군정제와 연관돼 있죠. 땅을 균등하게 받았으면 균등하게 징수를 하죠. 그런데 장원제 확대되면서 이제 그 토지의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토지 소유에 따라서 뭘 하게 된 거야? 차등 징수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결과 당나라 재정이 풍부했고요. 의미는 조용조 개별적, 인신적, 군등적 인민지배에 반해서 양세법은 호단위에 따른 자산에 따른 징세 방법이다. 그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넘어가서 중국의 과거제도.
자, 중국의 과거 제도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3년마다 한 번씩 나와. 예. 자, 중국의 과거 제도는 이제 크게 당, 송, 그 다음에 그 명나라 과거 제도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당나라 과거 제도는 되게 1차 시험을 몰려봐요. 예부시, 그래갖고 학과 시험을 보죠. 명경, 재수를 보잖아요. 명경과는 주로 그 유교 경전, 재술과는 주로 이제 시문을 보죠. 그래서 원래는 명경, 재술 그게 차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뭘 강조하죠? 재술을 더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뭐예요? 이부시죠. 신, 언, 서판이잖아. 신은 몸가짐, 언은 말하는 거, 선은 글씨, 판이란 건 뭐냐면 이제 보통 지방을 발령받았을 때 지방에 재판하는 모의 재판 이렇게 보시는데, 요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부시는 그 면접 시험이야. 면접 시험의 문제점이 뭐야? 요번에 경기도나 뭐 서울에서 면접 본다고 막 그 면접 되게 강화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좀 한계는 있어. 왜냐면 인상이 좋으신 분 있죠. 그리고 마침 선생님처럼 생기신 분은 되게 유리해. 딱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딱 이미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냥 좋게 생각하고, 그 표는 그 객관적인 기준표는 뭐야? 그에 맞춰서 그냥 점수가 부여되는 거야. 근데 약간 이제 뭐냐면 인상이 좀 들었거나 말을 세게 하거나 너무 똑똑한 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약간 노력하는 척 보이면서 얘가 내 밑에 들어왔을 때 참 말 잘 듣게 생겼다 하는 사람도 있죠. 인상이 약간 교사답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유리해요. 진짜.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보실 때 참고하세요. 하삼도 보시려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도 면접에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좀 이미지가 좀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온건하게 생겼다고요. 이미지가 순하게 생겼다는데 말을 하면 좀 깨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험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점수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한 번은 면접 잘못 봐갖고 이제 완전히 2차 때 망쳐가지고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이부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귀족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1차 때 아무리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해도 어디에 떨어진 거야? 2차 때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형세호 계층들, 신흥 사대부 계층 여기도 못 들어가. 세운 계층들은 2차 벽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당나라 과거 제도는 누가 많이 합격했어요? 상동 귀족들이 많이 합격했죠. 상동 귀족이 이제 부각이 시작했던 것은, 부각이 됐던 그 시절은 어디야? 원래는 대북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축천무부터 과거제를 강조하면서 상동 귀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상동 귀족들이 이제 주로 남양이나 장안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지방에 어떻게 돼요? 지식인이 없게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지방에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중소 지식층이었던 형세호 계층들이 이제 메꿔 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송나라 과거제도를 보죠. 이 송나라 과거제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당의 과거제도가 관리 자격시험인데 반해서 여기는 관리 선발시험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가문보다는 능력을 더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부시가 폐지되고 전시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송나태조 때 전시제도를 실시했는데, 전시제도의 의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그 당시 당나라 제도의 문제점 자주 문생관계의 형성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보고 이제 공정성 강화, 이것도 공신력 기출문제 나왔는데, 홍명법은 성명을 봉인하는 거죠. 그 앞부분에 성명을 돌돌 말아갖고 꼬매가지고 봉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글씨체 못 보게 서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필사를 해갖고 제시된 그 필사체를 가지고 오사체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직접 시험을 문제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홍문법하고 등록법 그 내용 명칭 꼭 외워두시고요. 공사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대 과거제도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명나라 과거제도는 학교제도와 상당히 일치해요. 완전 일치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 갈 수 없어.
꼭 뭐죠? 학교를 거쳐야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그 왕한성의 신법 중에 태학 3사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본받아갖고 학교제도, 과거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명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도와 학교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죠. 원래 지향은.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시간이 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 그 중등기관이었던 그 향교 있죠. 향교가 있는데 향교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입학시켜갖고 그 향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성적을 받으면 초시를 면제시켜주는 그래갖고 이제 속과 초시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선비들이 양반들이 거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겠어요? 싼 것들과 같이 공부할 수 없다. 이 신분 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향교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어디에서 공부하는 거야? 서원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 됐고, 그래서 성균관하고 대가를 이제 연관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성균관에서는 이제 원점 300점 이상이야지만 대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년시는 그게 지켜지는데 별시는 안 지켜져요. 별시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원래는 300점이었다가 나중에 150점, 나중에는 아예 안 해도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영종제 때 들어가면 영조 때 들어가면 아예 소가를 안 봐도 대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는 봤어요. 왜냐면 소가는 봐야지 생원과 진사라는 칭호는 있어야지 그 지역에서 뭐야 양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명나라 시스템을 이어받았고 본받아서 과거제도나 학교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지만 이는 신분제도나 제도적인 파행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나름대로 일치했는데 뭐 조선시대는 안 됐다. 그래서 예전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과거제도 그 차이점, 학교제도 일치 그 관련된 내용 할 때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고, 또 명대 과거제도 특징이 뭐냐면 생원, 감생, 거인이라는 칭호가 송나라 때는 일신의 칭호인데 이게 영구히 가요. 그리고 학위 소유자는 명예권을 인정받아요.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면 요역의 특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우면 요역은 요역을 면제해주고 우대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요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의 명나라에서는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가 잡세, 자벽이 있고 하나가 이감력이 있어. 근데 어느 것을 면제받는 거야? 이감력은 하되 자벽만 면제받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은납파 되면서 자벽과 그 뭐냐면 자벽하고 그 다음에 이감력이 그 은납화 되거든요. 그걸 차역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 은근슬쩍 빠지게 되면서 이감력도 면제받게 돼. 근데 주의할 것은 조세를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지세는 내야 돼요. 이거는 이 지세 면제받다가는 나라 거덜나는 거지. 왜? 그 신사계층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금 안 물으면 어떻게 나라 재정이 빵꾸 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경학 중심이었고 그다음 팔공은 위주였다. 팔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주원장이 만들었던 제도인데 그 주원장이 만드는데 형식이 딱 있어. 그 형식 틀대로 만들어 놓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 형식을 써야 돼. 그때 이제 그 사서 5경에 있는 내용을 달달 외워 13경의 내용을 달달 외워 쓰는 게 제일 점수를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송나라 때는 관료가 꼭 지식인이었죠. 네, 학자이면서. 근데 명청시대 들어가면서 이 팔공원 시험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시험 공부하고 학문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뭐냐면 제학자로서 한국만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와 그 관료와 지식인들이 분리 형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 팔공원이 상당히 폐해가 많았다. 인고도 일종의 팔공원이죠. 네, 그 기본서 다 알다 외워가지고 그 형식 틀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송나라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죠. 그래서 성리학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배경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홍보학에 대한 비판적 그 가정이 나왔고요. 이게 성립 과정에 보면 이제 당나라 말기 때부터 등장해. 한유, 이고,
그 다음에 북송시대 경력 정화운동, 주돈이, 정의 정원제, 그 다음에 장제, 그래서 주의에 이렇게 해서 거쳐서 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볼 게 뭐냐면 주돈이가 이제 태국 도서이라는 걸 주창했죠. 도가 사상 영향을 받았고 태국 도서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장제 기이론론, 예전에 94년 10년도 기초문제였고, 그 다음에 정의 정호영제 이이론론, 그래갖고 이때 도통론을 주장했죠. 도통론. 그래서 주공, 공자, 맹자, 유괴, 도가 이른 다음에 송악, 한대 이렇게 넘어가죠. 예, 송대, 송악까지. 한대, 경악은 제했다. 그래서 이 도통론은 요 정의가 처음 주장했던 것은 아니에요. 누가 처음 주장했어요? 한유가 주장했죠. 한유의 도통론에 시험 문제 났죠. 그래서 이제 원래 새로운 신유학의 출발점은 한유와 유종호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주자는 이제 종전에, 것을 이제 합쳐서 이원론이죠. 이론론 지우시고, 이원론을 주장했고, 건물치지, 성직리, 성지운행,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자, 거기서 이제 성리학의 완성에서 큰 영향을 줬던 학문은 어떤 학문이죠? 사상은 선종이죠. 그래서 선종에서 영향을 받은 이와 기라는 개념이 나오죠. 본체의 체와 작용의 용, 체용이라는 개념 있죠. 그 체에서 이가 나오고 용에서 기가 나와. 그래서 이와 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반영되어 있는 곳이 사서 오경 중에 어디에 속해요? 사서에 속하잖아. 사서. 그래서 사서를 더 중요시 여긴다. 자, 영양과 관계 보면 영양은 군신, 부자, 하위의 질서를 중시 여기고 대의명분을 강조하고요. 인간의 불평등이나 남녀차별을 규정하고 되게 국수적이고 복구적이고 배타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대배 정치체며 신분제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후대 한국, 일본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한계는 너무 논리적 엄격성을 추구해서 자유로운 어떤 사색이나 비판적 정신에 억압을 했다. 사색적인 독단과 권위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다. 객관적 유신학. 그래서 이제 형식화가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보통 성리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거경 국리를 강조하죠. 거경은 뭐예요? 거경은 어떤 것을 이제 하려는 학문을 배우려는 태도를 말하죠. 국리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 속에 네가 다 내재되어 있어요. 네가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니들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니도 뭐야?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객관적 유심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달아? 주의가 대나무만 쳐다봤죠. 그래서 아하면 깨닫는 거냐? 대나무의 이치와 나의 이치는 동일하다. 그러면서 거경 국리가 달성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하면 나의 깨달음을 바꿔 표출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외부 사람들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표출시켜요? 내가 그 예법을 잘 수행하는 걸 보고 표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법을 상당히 강조해. 예법을.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깨달음보다는 예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화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이게 나중에 예속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이 최고로 고조됐던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명나라나 우리나라 다 항상 뭐가 나와? 예속 논쟁 이런 것들이 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화에 반발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양명학이야. 양명학은 바깥에 있는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양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어서 주관적인 어떤 유심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예법보다는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서문화의 교주를 좀 볼게요. 자, 동서문화 교주는 이제 뭐가 많이 나오는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에서 어떤 것들이 교주가 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자, 초원길 같은 경우에는 이 북아시아 초원지대를 통과하는 길로서 선사시대의 북아시아나 남러시아의 기마 유목민족들이 개척했던 길이고요. 다른 세 길보다 제일 빨라요, 이 길이. 그래서 이제 스키타의 청동기 문화라든지 오의 중국 진입, 호족의 어떤 혼족의 성진,
바투의 유도 원정로, 그 다음에 루브르키라는 사람이 이제 경로로 이용했던 길이다. 이게 있고요. 비단길은 이제 그 초원길에서 이제 원래 그 서역의 상인들이 초원길을 이용했다가 너무 통행세가 많으니까 그 밑에는 사막길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생한 길이 초원길인데, 비단길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서방에 유입된 것은 중국의 비단, 칠기, 하약, 나침판. 중국에 유입된 것은 이제 헬레니즘 문화나 이단 문화, 불교, 이슬람교, 노마의 산호, 보석, 유리 제작 기술이고요. 여기 해초가 이제 이 길을 이용했죠. 그래서 해초는 인도의 바닷길로 입국해서 중국의 비단길로 귀국했죠. 그 다음에 버퍼는 인도의 비단길 입국해서 중국의 바닷길로 귀국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길로 이용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자, 바닷길은 이제 해양시설로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개척을 했고, 그 다음 조선소 항해수에 발달되면서 확대됐고요. 교조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인도의 불교와 신도교가 동남아시아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중국이 진출을 했죠. 이거 송나라 때 많이 이용했는데, 송나라 때 바닷길을 많이 이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 비단길을 통제를 못했죠. 송나라 때는. 그래서 바닷길을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 후한대 노마 사절단 이동 경로를 이용했죠. 그래서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사절단 이 길로 이용해갖고 그랬는데, 마르크스 아울리누스는 노마 황제죠. 오연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있고, 명청시대 때 성국사 입국 경로, 마테니치가.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마테니치는 입국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귀국은 어떻게 했죠? 귀국 못했죠.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1번. 그, 원나라, 잠깐 120번까지 한다고 했나요, 제가? 예. 네? 네, 그쵸. 여기 진도 다 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가고 그 뒷부분은 강주하고 익산 지역에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남겨둬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